네, 오늘장 랭킹5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바라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뒷백에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에서 전이 또 빠지게 될 거예요. 새벽 2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주식시장도 관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취임 첫날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석유화학이라든지 연결고리 있는 철강 쪽이라든지 지금 이쪽에서 시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씩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궁금한 건요. 사실상 지금 뭐 강관, 피팅, 밸브 이쪽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쪽이 움직이는 건 뭐 이전부터 기대감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뭐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반사 수혜 등등까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대이고 지금까지 못 갔었던 이유도 분명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상승 내러티브가 많다라는 점이 앞으로 주도 업종으로서의 힘을 실기에 어느 정도의 파워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피팅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 잘 가고 그렇죠.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뭐 성강밴드나 태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LNG 프로젝트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조선 기자재들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상승도 했었고 이 업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았죠. 그래서 사실상 뭐 태강이 리포트로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시장 점유율로 보시면 성광밴드가 태강보다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 성광밴드가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브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 속에서 이제 잊혀졌지만 대왕고래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화성밸브가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따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뭐 관광이나 뭐 밸브, 특히나 밸브 쪽에서는 좀 주가의 추이가 약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대왕고래로 또 올라갔었던 수급이 있다 보니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아마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산업 중에서 지금 본다면 좀 위치적으로는 사실 뭐 성광밴드나 태강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프로젝트 부분을 계속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도 200척이 이상 좀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인기도는 그쪽이 좀 더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밸브 쪽은 이제 물량 소화가 다 끝났을 때는 좀 다른 스토리로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물량 소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관광이나 그게 밸브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에너지원으로 어떤 애들이 들어갈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재생에너지 쪽도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가스랑 석유 시추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뭐 원전이나 태양광까지는 좀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1기 때 석유, 화석연료랑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있었고, 또 SMR 쪽에서의 이런 규제 완화 그리고 정책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재생에너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할 수 있지만 CCUS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오늘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면 보조금 이슈가 없는 태양광, 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규제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엮어서 봤을 때는 뭐 태양광까지는 조금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미 주도주일 수도 있고 자기 주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연관 산업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태양광, 뭐 풍력 얘기까지 사실상 신재생까지 더 확장시켜서 에너지단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렇다면 이런 탄소 포집 쪽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석유 그리고 화학 이런 쪽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정책 우위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전에 한번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기는 했었어가지고요. 박근형 부장님, 사실상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예상대로라면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전에 CCUS라는 정책은 유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꿈틀거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으로 접어들면 이제 지금 행정명령 관련해서 이제 얘기되면서 정유나 LNG, 가스 이쪽에 관련된 전통 에너지 사업의 어떤 부활을 굉장히 알릴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의 약간의 뭐 바이든의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전부 다 이제 네.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첫날부터 지금 크게 기세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강하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정자가 지난 현지 시간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또 포함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언급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탄소세 도입이 중국을 좀 겨냥한 그런 세금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뭐 한국도 아마 트럼프발 이 탄소세 관련된 이 뭐라 그럴까 청구서를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전체 대미 흑자의 60%를 차지했고 수출 효자 노릇을 또 했었는데 미국의 탄소세 도입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석유화학처럼 뭐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도장이나 그다음에 프레스 공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나 지금 석유화학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세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뭐 시장에서 이 부분들 좀 해결이 되려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선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3월 양회 때 대규모 부양 정책이 좀 나와주면서 실제 지표상에 중국 쪽의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더 돼야 된다 봅니다. 물론 1월 달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역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빈집이었던 뭐 철강과 화학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데 2차 전지로 보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접근도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고 다만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뭐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의 PBR은 역사적 저점을 이미 뚫고 내려가는 부분들 싸긴 싼데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조심스럽고 물량의 부담이 여전히 1, 2년 정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뭐 트레이딩 관점 정도 수준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끌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석화 쪽도 사실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탈출? 그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글쎄요, 오늘로써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갔다라면 이젠 다시는 안 봐야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오른다라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요. 하창헌 본부장님, 네. 좀만 올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이유는 더 많아야지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열어놓고 볼 수는 있어요, 일단? 네, 그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멘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황이 좀 턴을 확실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기업에서도 이런 석유화학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어쨌든 좀 꽤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어떤 좀 바텀 피싱 정도는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잖아요. 오늘 지준율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준율을 좀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작년에 12월 때부터 금리 기조가 완화로 또 바뀌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3월 달에 전인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석유화학 쪽에 대한 뭐 수요 증가적인 흐름만 나오더라도 업황 쪽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적인 부분에서의 좀 사실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소리가 꽤 있잖아요. 예. 근데 취임하고 뭐 100일 이내로 좀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상 100일 이내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정이 뭐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상 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중국 쪽에서의 어떤 특정한 또 수요 기조가 달라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뭐 석유화학도 바닥권에서 조금은 날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보시되 그런 부분에서 업황에 추가적인 변화 포인트가 나오면 뭐 추세 전환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많이 내려왔고 맞아요. 업황이 워낙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닥권에서의 좀 어떤 변동성은 체크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 잡혀진 상태에서 뭐가 트럼프가 붙든 뭐 중국의 경기가 붙든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은 충분히 열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에너지 좀 더 확장시켜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트럼프 2.0 시대에 원전주나 신재생주는 앞으로 어디 쪽 방향을 더 탐색하게 될까요? 원전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지부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대감과 함께 쭉쭉쭉 올랐던 원자력 관련주.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동맹, 원전 동맹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오늘 좀 많이 반영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르는 원전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박근영 부장님 궁금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석유 중심, 석유 베이스의 정책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원전주는 진짜로 매력적인 게 맞나? 일단 이것부터 점검해 주신다면요.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죠. 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원전 산업은 사실 뭐 국내하고 좀 달리 외국에서는 확실히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스를 수 있는 대세 속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도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사업 원전 활성화를 또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 지명자도 현재 시간 15일 날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업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미 미국에서 중대한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시했고요. 다행히 보다 작은 새로운 세대의 원자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SMR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비용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대형 원전과 같이 현장에서 제어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차세대 원자로로 또 제시하기도 했다고 보이죠.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기면서 이와 관련된 뭐 진로도 어떤 모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입주원 규모의 지금 새로 체코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 정도 내면은 아마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 2, 3월 정도 수준의 원전 관련된 수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원전을 끌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 계약과 더불어서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작년에 이미 빅테크들이 원전에 대한 지분 투자나 아니면 원전 관련된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원전으로 시작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지금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고 그럴까요? 수요를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전으로 잡고 지금 빅테크들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인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금 그 방향으로 상당히 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영역에서는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 지금 점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확장을 지어서 신재생주의 방향까지 한번 볼게요. 이전에 신재생 언급을 살짝 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풀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트럼프가 태양광을 멋진 산업 좋게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신재생 쪽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 못 갔었던 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도 과연 신재생은 멋진 산업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긴 해요. 하나큐셀과 같은 미국 쪽 본거지 준 쪽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을 다한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태양광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 만약에 에너지원 쪽으로만 보면은 저는 뭐 재생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이제 원전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뭐 원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태양광은 중국이 잡고 있잖아요. 그쵸. 예,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7, 80%는 기본으로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특정 지역들이 뭐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쪽이 태양광으로 가장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들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히토류, 지금 그린란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인 히토류를 부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강하게 태양광 강하잖아요. 예. 그 태양광에다 타격을 계속 주는 거죠. 조선도 보세요. 조선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선도 결국엔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중국이 강한 쪽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풍력은 모르겠지만 네. 태양광은 보조금까지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 관점이에요. 사실 풍력과 태양광 뭐 사실 25년도부터는 과거부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기가와트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풍력은 죽이고 태양광만 좋게 얘기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그 풍력은 강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건 물론 저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관점에서는 태양광을 그냥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21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코인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경기가 무너지고 그림자 금융에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빈틈이 생기고 그걸 이제 미국이 치고 들어가서 지금 미국이 최대 보유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행보는 참 중국이 잘하는 거를 하나하나 뺏어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태양광은 조금 연속성,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벤트는 반복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잘하는 것은 어쨌든 시간 지나고 보면 미국이 다시 그 자리를 꿰찬 경우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은 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과연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3위로 넘어갈 건데요. K반도체입니다. 지금 구간을 위기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의 위기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칩스법 준 거 다 토해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한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워낙 한국의 반도체의 힘, 우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자, 만약에 트럼프가 자국 반도체 기업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분이고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거 미국에서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물론 지금은 상상이긴 하지만 여러 시나리오는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내 반도체는 어디가 좀 더 득실이 편중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국가에, 그러니까 미국의 결국 팹을 지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온쇼어링 기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아마 국내도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도 관련된 지원금을 작년에 받았지만 지원금이 좀 작게 나왔죠. 근데 그 작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미국이 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삼성이 적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요나 이런 여러 가지 업황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괜히 많이 받아갖고 크게 지으면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적게 받아서 적게 지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삼성이 해서 연말에 보조금을 좀 적게 받은 경우가 결국은 미국이 안 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연말 끝까지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삼성이 계속 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미국을 밀어주면 미국이 엄청나게 커서 뭐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뭐 글쎄요, 뭐 하이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도 있지만 마이크론이 뭐 HBM에서 꽤 많이 와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캐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HBM4 이야기를 지금 마이크론도 흘러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마이크론이 뭐 HBM4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젠슨왕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고 HBM4로 가면 수율이 안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개수가 모자랄 거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걸 메이크업 하려면 삼성전자 꼭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뭔가 보니까 발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열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언젠간 되겠죠. 올해 뭐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일단 탑티어에게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고 일단 올해 완판을 또 했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등의 2차 세컨 밴더 이후로는 아마 가격을 좀 같은 공급이라도 좀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HBM도 너무 급하게 많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밴드 이하로서는 가격을 좀 낮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으로 뭐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하고 아마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전용칩 블랙웰이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목표 주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은 뭐 매각 소식이 들리고는 있는데 머스크가 또 뭐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머스크 다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이제 누가 인수하고 팔 때 상당히 예민한 것이 뭐 독과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각 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물어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면 뭐 키옥시아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키우고 싶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러면 뭐 미국이 정부가 뭐 밀어준다고 중국처럼 정부가 미국의 어떤 업체를 밀어준다고 해서 그 회사 다 살아날 것이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돈을 때려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뭐 어쨌든 미국 쪽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끌고 가려는 정책적인 시도는 분명히 트럼프가 할 거다 보는 건데 그 가운데 뭐 명확한 것은 어쨌든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칩스법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뭔가를 지원해 줄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수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한국은 일단 제외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CXMT와 같은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서 가격이 빠진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시장이 하고 있는 쪽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기술적인 면을 보면 CXMT가 많이 만들어도 기술적인 어떤 그런 기간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재고 소진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메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방 산업의 정방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죠. 수요가 탄탄해야만 이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블랙웰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탄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특화된 종목들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HBM 퍼스트 밴더들이 주가들이 다시 많이 빠졌다가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리노공업이나 ISC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 펄스 밴드로 들어갔던 작년부터 시세가 꽤 괜찮았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찾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세컨 밴드를 찾을 거다는 거죠.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세컨 밴드를 찾기 때문에 펄스 밴드로 전략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세컨 밴드 들어간 것을 좀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온 것이 뭐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 이런 애들이 세컨 밴드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오테크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컨 밴드 중요 키워드 주셨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주 내에서의 조금 수급 변동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오전장부터 강했었던 유리기판이요. 오늘은 딱히 SKC나 필옵틱스 필두의 움직임보다는 뭐 YC캠이나 JNTC 쪽 위주로 좀 강했잖아요. 근데 그 유리기판 쪽에서도 꼬리가 달고 지금 뭐 제주 반도체나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수급 이동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는 사실상 지금 어디가 강할까? 완전히 끌어주는 쪽이 없다면 이렇게 순환을 좀 앞으로 열어놔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정말 봐야 할 이유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포트에 이런 변동성 상관하지 말고 박아두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지 반도체 내에서의 전략을 잡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MS에서 계속 캐펙 숫자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이번에 이제 피지컬 AI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계속적인 수요가 안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HBM과 유리기판 필두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다음 뭐 CXL이나 이제 액침 냉각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쪽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연결고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AI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반도체를 저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맞죠. 근데 뭐 변압기나 이런 쪽이 다 잘 가는 것도 보면은 결국엔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가 쉽게 죽지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유리기판, 왜냐하면 AI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는 관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4위 이것도 얘기할 거 참 많습니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힘 합친다라고 하면서 뭐 비상대책 TF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고 오늘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영 부장님, 사실 LG엔솔, 삼성 SDI 등등 지금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사실상 2차 전지 TF팀 구성하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구성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왜냐하면 보조금 받았어도 안 좋았었잖아요, 실적이. 그런 관점 하에서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자리. 그럼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뭔가가 필요할 텐데 지금 그 뭔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단기 수급이에요? 그래서 뭐 뭔가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아직 전방에서 그렇죠. 딱 두드러지게 본 건 없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수요이죠. 뭐 잘 팔린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아직은 조금 두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4분기 굉장히 안 좋았고 1분기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리포트를 좀 쭉 이제 트레이딩 해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론이 만약에 힘을 실게 될 정도의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더 나빠질 게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 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산업부와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뭐 배터리 소재 기업들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올해부터 좀 이제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리튬, 니켈 등의 광물 자원의 수급 동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 이제 말씀하셨듯이 4분기 실적을 좀 놓고 보면 LG엔솔도 마찬가지고 AMPC를 대규모로 몇 천억을 받았는데 수천억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6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적자 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원자재 관련해서도 뭐 리튬 가격 이런 것들 튀어오르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수요가 아직은 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뭐 더 나빠질 수가 없다라는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인데 그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확대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그 모델 Y 신규 모델 Y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테슬라가 나오고 있지만 저가 모델의 성공 여부인 것 같아요. 고가 뭐 1억 원짜리를 얼마나 더 사겠습니까? 1억 원짜리 나왔을 때 보조금 좀 줘도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급하게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샀다고 보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좀 대중화가 되려면 저가 모델이 활성화되고 이 저가 모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 한번 촉발되는 구간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 Y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 사전 예약 하루 만에 5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잘 팔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LNF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에코프로나 다른 뭐 소재 업종들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해 턴어라운드 관련된 일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가격이 왔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양극재 부분은 아직은 좀 보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는 뭐 차라리 셀업체는 좀 좋을 수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을 많이 만들다면 결국 배터리 팩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저가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배터리가 너무 비싸면 자동차 저가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셀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양극재나 다른 소재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단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셀 업종 중심으로 먼저 진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극재 쪽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 보시면 2차 전지단은 저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컨센이 맞춰져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과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2차 전지까지 봤고요. 이어서 저희 이쪽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에 못 미친 실적에 주가가 좀 뚝 흘러내렸습니다. HD 현대일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 좀 그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하방 쪽으로 그렸죠. 그러다가 다시 또 8.13%로 지금 하방을 또 확대를 하고 있네요. HD 현대일렉은 지금 좀 고민이 많은 구간인 것 같아서요. 하창근 본부장님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주가 캐즘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밀리면 사야지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게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력 설비가 너무 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다면 조정을 용인해주고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산업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이 끝나면은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1시에 컨콜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출액 한 800억 정도가 이연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포함하면 뭐 컨센에 미달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얘네가 왜 주말 사이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네. 강한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국내랑 이제 뭐 미국 쪽에 늘어나는 건데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산업의 성장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뭐 송배전, 전력 이런 쪽이 안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투경이 달려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차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종목별로 순환매 나오잖아요. 조선주들도 고가 찍었다가 한번 눌림 나왔다가 또 고가 갱신하고 그랬던 것처럼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좀 비슷한 기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다. 하창한 본부장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